할머니, 돈 없으면 빨리 내리슈. 아따, 시방 속 터지게 뭐하는겨? 냉정한 기사의 목소리가 버스 전체를 쾅쾅 울렸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가방을 뒤적이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내 지갑이 어디 갔지? 승객들의 시선도 따가웠어요. 누군가 혀를 찾고 또 누군가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한 남학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그 따뜻하고 친절한 한마디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시련을 줄지 그때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고자 담장이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명훈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였어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방향 간선버스 안은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람들로 가득했죠. 창가 좌석에 앉은 서유건은 헤드폰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반년 앞둔 그의 가방 안에는 낡은 참고서와 알바비로 번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고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올라탔어요.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어수선한 느낌이었죠. 할머니는 카드를 찍으려다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지갑이. 분명 넣었는데. 할머니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어요. 기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봤죠. 할머니, 카드 없으면 현금이라도 내셔야죠.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할머니는 가방을 더 뒤적였지만 지갑은 나오지 않았어요. 기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고 뒷좌석에서 누군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아니, 요금도 없이 버스를 타? 빨리 좀 해요, 우리 늦는다고요. 승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죠. 그 순간 유건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유건은 주머니에서 동전 2개를 꺼내 요금함에 넣었어요. 기사가 잠시 유건을 쳐다보다 한숨을 쉬며 다시 운전대를 잡았죠. 할머니 앉으세요. 제 옆자리 비어 있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유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둘은 창가 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버스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유건은 헤드폰을 벗어 가방에 넣으며 할머니를 슬쩍 바라봤죠. 할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유건은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응? 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죠. 청담동. 아니, 어디였더라? 집에 가는 길인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어요. 유건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애들이 어디 갔지? 분명 같이 나왔는데. 유건은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혹시 치매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는 청담역을 지나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죠. 여기다. 여기서 내려야 해. 유건도 덩달아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둘은 버스에서 내렸고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딘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어디였더라? 유건은 난감했어요. 이대로 할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었죠. 그때 할머니가 유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집이 이 근처인데 길을 잘 모르겠구나. 유건은 시계를 봤어요. 알바 시간까지 아직 2시간 정도 남아 있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찾아봐요. 근처에 아는 곳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기, 저 큰 대문 있는 집. 거기가 우리 집인 것 같은데. 할머니가 가리킨 곳은 3층짜리 대형 단독주택이었어요. 높은 담장과 철제 대문, CCTV까지 갖춘 전형적인 부촌 저택이었죠.
유건은 속으로 놀랐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둘은 대문 앞에 섰고 유건이 인터폰을 눌렀어요. 잠시 후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기, 할머니를 모시고 왔는데요. 여기가 댁이 맞나요? 할머니? 어머니? 목소리가 급하게 바뀌었고 곧 대문이 열렸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뛰어나왔죠.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찬 그는 할머니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던 거예요? 다들 난리가 났다고요. 재혁아, 내가 왜 여기 있지? 할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혁이라 불린 남성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유건을 쳐다봤죠. 학생, 어머니를 어떻게? 버스에서 우연히 만나 뵙고 집을 못 찾으셔서 함께 왔어요. 유건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재혁은 유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잠깐 안으로 들어오겠어요? 유건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무사히 집에 오셨으니 됐어요. 유건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죠. 얘야, 이름이 뭐니? 서유건이요. 유건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유건은 괜히 뭉클해져서 얼른 인사하고 대문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재혁이 할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유건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저렇게 큰 집에 사는 할머니가 왜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니다 길을 잃은 걸까? 치매라면 보호자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인생도 바쁘니까요. 유건의 집은 서울 외곽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병원 청소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죠. 유건은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꾸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만은 졸업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유건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유건 학생이죠? 저는 윤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어머니 집까지 모셔다 준. 아, 네. 기억나요. 유건은 진열대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재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죠. 학생한테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유건은 잠시 망설였어요. 굳이 다시 갈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상대방이 워낙 정중하게 부탁하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 끝나고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연락 주시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유건은 왠지 모르게 그곳에 가기 싫은 마음이 들었어요. 귀찮았던 걸까요?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건은 학교를 마치고 청담동 저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재혁이 직접 나와 그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가 학생을 꼭 만나고 싶어 하셔서요. 유건은 재혁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유건은 주눅이 들었지만 애써 티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맑은 표정이었죠. 할머니는 유건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유건이구나. 어제 정말 고마웠어. 유건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재혁이 차를 내우며 말했죠. 오늘은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네요. 의사 선생님이 초기 치매라고 하시더라고요. 증상이 오락가락해서. 유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유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얘야, 내 덕분에 무사히 집에 왔단다. 보답을 하고 싶은데 뭐 필요한 거 없니? 유건은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가 재혁을 쳐다봤고 재혁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유건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정말 괜찮아요.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유건의 단호한 목소리에 재혁과 할머니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30대 후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백을 든 그녀는 거실을 쳐다보다 유건을 발견하고는 눈살을 찌푸렸죠. 누구세요? 아, 미라야. 어제 어머니 모셔다 준 학생이야. 재혁이 소개했지만 강미라라는 여성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그녀는 유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스비 좀 대신 내준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그러는지 참.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유건은 그 순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강미라는 윤재혁의 아내였어요. 재벌가 외동딸 출신인 그녀는 결혼 후 윤씨 집안의 안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인 윤필순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미라는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유건은 미라의 싸늘한 시선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이만 가볼게요. 학교 숙제도 있고.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유건은 빨리 이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재혁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죠. 학생 미안하네요. 아내가 좀 예민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유건은 인사를 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2층 창문에서 미라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왠지 불길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유건은 계속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히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유건은 학교와 알바를 반복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 차림의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서유건 씨죠? 네, 그런데요? 유건이 경계하는 표정을 짓자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법무법인 한빛 박인철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죠. 윤필순 여사님의 담당 변호사입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유건은 당황했어요. 변호사라니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는 알바 매니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은 박인철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윤 여사님이 당신에게 감사의 뜻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장학금이요? 유건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박인철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설명을 이었죠.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여사님이 당신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유건은 믿기지 않았어요. 버스비 1,000원을 대신 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보답을 받다니.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가끔 여사님을 찾아뵙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여사님이 당신을 손자처럼 생각하시거든요. 유건은 망설였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인철이 유건의 고민을 눈치챘는지 덧붙였어요. 며칠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박인철이 명함을 한 장 더 놓고 일어섰어요. 유건은 명함을 들여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유건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 청소를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는 지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죠. 유건아, 그게 정말이니? 네, 엄마. 변호사가 직접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좋은 일인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엄마는 조금 불안하네. 저도 그래요. 근데 좋은 기회인 것 같긴 하니까. 유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친구들처럼 캠퍼스를 거니. 는 꿈을 꾸고 있었죠. 어머니는 아들의 눈빛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결정해라. 엄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응원할게. 다음 날 유건은 박인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건은 다시 청담동 저택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박인철이 동행했죠. 거실에서 할머니와 재혁,
그리고 미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건이 왔구나. 어서 앉아. 할머니는 반가워했지만 며느리 미라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재혁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장학금 지원 계약서예요. 내용 확인하시고 서명해주세요. 유건은 서류를 읽어봤어요. 조건은 박인철이 말한 대로였죠. 대학 등록금 전액, 월 100만 원의 생활비, 그리고 한 달에 2번 할머니를 방문하는 것. 유건은 펜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 학생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미라야, 무슨 소리야? 유건이는 착한 애야. 할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지만 미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깟 친절 한번 베푼 게 뭔데 수라고. 쟤는 또 염치도 없이 좋다고 낼름 받는 거 봐. 유건은 펜을 든 손이 굳었어요. 미라의 말이 화살처럼 꽂혔죠. 재혁이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여보, 그런 말은 제가 염치가 없다고요? 유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미라가 팔짱을 끼며 비웃듯 대꾸했죠. 왜 기분 나빠? 염치는 없어도 자존심은 있나 봐. 미라야. 재혁이 버럭 소리쳤어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할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유건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죄송하지만 저는 이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유건아. 할머니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유건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감사했어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유건은 인사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박인철이 뒤따라 나왔지만 유건은 그를 뿌리치고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거리를 걷는 유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존심이 상했고 동시에 좌절감이 밀려왔죠. 대학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스스로 차버린 겁니다. 그날 밤 유건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도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자존심을 지킨 대가가 너무 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인철이었어요. 유건 씨, 오늘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여사님께서 많이 상심하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사님은 진심으로 당신을 돕고 싶어 하세요. 강미라 씨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유건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인철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실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여사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로 유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거든요. 유산이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건 씨, 제안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사님은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통화가 끝난 후 유건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동시에 할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부잣집에 사는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버스 안에서 당황하던 모습을 떠올리니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유건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학금을 받되 할머니를 진심으로 돕기로 한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가 필요로 하니까. 유건은 박인철에게 다시 연락했고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날부터 유건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유건은 청담동 저택을 방문했어요. 할머니는 그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죠. 둘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기억이 오락가락했지만 유건을 만날 때만큼은 맑은 정신을 유지했어요. 유건아, 너는 우리 손자 시우하고 비슷한 나이구나. 손자분이요? 응, 미국에서 유학 중이야.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유건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유건이 할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라가 할머니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뭐 하세요? 유건의 목소리에 미라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어요. 그녀는 이내 태연한 척하며 서랍을 닫았죠. 어머님 약 좀 찾고 있었어요. 상관할 일 아니죠?
미라는 차갑게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어요. 유건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건은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미라가 찾고 있던 게 정말 약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 불안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일주일 후 유건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으니까요. 5월의 어느 날 오후 유건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수능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던 시기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유건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집에 좀 와줄 수 있나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유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부탁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유건은 책을 집어넣고 버스를 탔어요. 청담동까지 가는 40분이 연겁처럼 느껴졌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재혁과 미라, 그리고 낯선 중년 남성 2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재혁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미라는 팔짱을 낀 채 유건을 노려보고 있었죠. 왔구나. 앉아봐. 재혁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건은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혁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죠.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셨어. 네? 지금 어디 계세요? 유건이 벌떡 일어서려 하자 재혁이 손을 저었어요. 지금 병원이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야. 근데 재혁의 말이 끊겼어요. 낯선 남성 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며 끼어들었죠. 저는 송경찰서 형사 이동훈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경찰이요? 유건은 더욱 당황했어요. 형사가 수첩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서유건 씨, 당신은 지난 3주간 윤필순 여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했죠? 네, 맞아요. 방문할 때 여사와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았나요? 가끔요. 할머니가 저랑 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셔서. 형사가 미라를 쳐다봤어요. 미라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죠. 바로 그거예요. 어머님 혼자 계실 때만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미라 씨, 진정하세요. 형사가 제지했지만 미라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바로 이 학생이 방문하기 시작한 후부터요. 유건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돈이 빠져나갔다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돈 같은 거 받은 적 없어요. 증거가 있어요. 미라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던졌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였죠. 거기에는 지난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출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날짜들 확인해봐요. 전부 당신이 방문한 날이에요. 유건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날짜는 정확히 자신이 할머니를 방문한 날이 맞았죠. 하지만 돈은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니는 지금 기억을 못하세요. 재혁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최근 일을 거의 기억 못하시거든요. 유건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형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서유건 씨, 여사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 네, 없어요. 장학금만 받기로 했어요. 다른 돈은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돈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형사의 질문에 유건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라가 냉소를 띠며 말했죠. 뻔하잖아요. 어머님 치매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 거예요. 아니에요. 유건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재혁조차 복잡한 표정으로 눈을 돌렸죠.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유건 씨,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유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참고인 조사예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건은 경찰차에 타야 했어요. 청담동 저택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미라가 창문 너머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건은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웠어요. 형사는 몇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했죠. 돈을 받았냐, 할머니를 협박했냐,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냐? 유건은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는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유건은 풀려났어요. 일단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수사는 계속될 거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건은 허탈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껴안으며 울었죠. 유건아, 괜찮아. 네가 안 했다는 거 엄마는 알아. 엄마, 저 정말 안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유건은 처음으로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 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자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재벌 노인을 사기쳤다는 둥, 돈을 훔쳤다는 둥. 친구들은 유건을 피했고 선생님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점심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유건을 불렀어요. 유건아, 무슨 일이니? 소문 들었는데.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선생님도 네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담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학교에서 아마 징계가 있을 거야. 징계요? 유건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징계라니요. 유건은 책상을 탁 쳤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했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확정난 것도 없잖아요. 유건아, 진정해. 선생님이 최대한 막아볼게. 하지만 담임의 목소리가 힘없이 가라앉았어요. 상황을 보니 어려울 것 같아. 유건은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죠. 쟤 그 사기꾼 맞지? 재벌 할머니한테 돈 뜯어냈대.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유건은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편의점 매니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건아, 미안한데 사장님이 너 자르래. 네? 왜요? 모르겠어. 아까 어떤 여자가 왔다 갔는데 갑자기 저러시네. 유건은 휴대폰을 놓았어요. 학교도 알바도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장학금도 당연히 취소됐죠. 박인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유건 씨, 죄송하지만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장학금 지급은 보류됩니다. 유건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유건은 혼자 청담동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를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죠. 할머니만은 진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눌렀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죠. 유건은 담장 너머를 바라봤어요. 2층 창문에서 할머니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유건이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순간 유건의 마지막 희망이 꺾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건은 한강 다리 위에 섰어요.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죠. 저 밑으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유건은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자신까지 포기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걸까? 유건은 다리를 건너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반지하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유건아, 우리 이사 가자.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엄마, 다른 동네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 응? 유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망치는 것 같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유건과 어머니는 인천의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서울을 떠나는 버스 안에서 유건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담동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유건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의 눈빛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인천의 고시원은 좁고 지저분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는 3평짜리 방에서 유건과 어머니는 함께 지내야 했죠. 어머니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고 유건은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자신이 겪었던 일이 재벌가 사기 사건으로 언론에도 보도됐죠. 유건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에는 악플이 가득했어요. 요즘 애들은 양심이 없어. 가난한 것들이 더하다니까. 저런 애는 감옥에 보내야 해. 유건은 댓글을 읽다가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화면이 금이 갔지만 상관없었죠. 어차피 더 이상 연락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힘없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유건아. 엄마, 왜 그래요? 식당에서. 나보고 그만두래.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유건이 다급하게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죠. 무슨 일 있었어요? 손님들이. 내 소문 듣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사기꾼 아들 뒀다고, 부모가 교육을 잘못했다고. 유건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다음 날 유건은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어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죠.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수입이 좀 애매하네요. 수급 대상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유건이 애원했지만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상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유건은 구청을 나왔어요. 길거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5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는데 유건의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유건은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서유건 씨죠? 저는 TBS 뉴스팀입니다. 네. 재벌가 사기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유건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곧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언론사였어요. 유건은 휴대폰을 꺼버렸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유건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죠. 자신도 얼마 전까지는 저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그저 할머니를 도와드렸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고시원에 도착하자 복도에서 다른 입주자가 유건을 피해 지나갔어요. 소문이 여기까지 퍼진 거였죠. 유건은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어머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죠. 유건은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2달을 되짚어봤어요. 버스에서 할머니를 만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죠. 왜 그때 그냥 지나쳤을까? 왜 할머니를 도와드렸을까? 선의가 이렇게 독이 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유건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게 누구인지는 뻔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 강미라. 그 여자가 계획한 일이 분명했어요. 할머니의 돈을 빼돌린 것도,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유건은 벌떡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죠. 그리고 지난 2달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만난 날, 저택을 방문한 날들, 미라의 이상한 행동들. 특히 유건이 할머니 방에서 미라가 서랍을 뒤지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날 미라는 뭔가를 찾고 있었죠. 할머니의 통장이나 도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유건은 노트에 빼곡하게 글을 적었어요. 증거는 없지만 정황은 명확했죠. 미라가 할머니의 돈을 빼돌리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경찰도 법원도 모두 재벌가 편이었어요. 가난한 고등학생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유건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먼 곳에서 청담동 방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죠. 저 화려한 불빛 속에서 미라는 지금쯤 만족스럽게 웃고 있을 거예요. 유건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지금은 힘이 없지만 반드시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죠. 며칠 후 유건은 인천 항구 근처 공사판에서 막노동일을 구했어요. 하루 8만 원, 고된 육체노동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어머니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으니까요. 공사판에서 일하는 동안 유건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대학 진학을 꿈꾸던 고3이었는데 이제는 막노동판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죠. 점심시간 인부들이 모여 도시락을 먹는데 한 아저씨가 유건에게 말을 걸었어요. 학생 몇 살이야? 19이요. 에고 공부할 나이에 왜 여기서 고생이야? 유건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며 말을 이었죠. 세상 참 불공평해. 어떤 놈들은 태어나자마자 금수저 물고 어떤 놈들은 평생 흙바닥이야. 근데 말이야, 불공평하다고 포기하면 안 돼. 기회는 언젠가 온다고. 아저씨의 말이 유건의 가슴에 꽂혔어요. 포기하지 않기. 기회를 기다리기. 유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건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컵라면을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 옆에 신문이 놓여 있었죠. 일면 기사가 유건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담동 재벌가 이혼 위기 속 상속 분쟁 격화. 유건은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윤필순 할머니가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자 부부가 상속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미라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었어요. 유건은 신문을 들고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서 기사를 다시 읽으며 유건은 뭔가 깨달았어요. 분명 미라가 뭔가 나쁜 짓을 꾸미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유건은 주먹을 쥐었어요.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경찰에 신고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고 할머니한테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건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버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당황스러운 표정, 집에서 차를 마시며 웃던 모습, 마지막으로 2층 창문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슬픈 눈빛. 유건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할머니를 구해야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유건은 공사판 일을 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청담동 저택 근처에 가서 하루 종일 지켜봤어요. 혹시 뭔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였죠. 오후 3시쯤 미라가 명품백을 들고 집에서 나왔어요. 유건은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미라는 청담역 근처 고급 카페로 들어갔죠. 유건도 카페 안으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미라는 한 중년 남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건은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미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죠. 1시간쯤 지나자 미라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두툼한 현금 봉투였죠. 남성이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유건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저 남자가 뭔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유건은 미라 대신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어요. 유건도 같은 칸에 탔죠.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서류 완성되면 연락드릴게요. 유건은 귀를 기울였어요. 서류? 무슨 서류를 말하는 걸까? 강남역에서 내린 남자는 한법률사무소 건물로 들어갔어요. 유건은 건물 밖에 서서 간판을 확인했죠. 법무법인 정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건은 사진을 몇 장 더 찍고 인천으로 돌아왔어요. 고시원 방에서 노트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미라가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돈을 건넨 것, 서류 이야기. 뭔가 점점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증거는 부족했죠. 유건은 더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유건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박인철 변호사였습니다. 유건 씨, 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해요. 유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박인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유건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것 같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유건은 인천역 근처 카페에서 박인철을 만났어요. 박인철은 여인 얼굴로 앉아 있었죠. 유건 씨, 제가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여사님이 위험합니다. 박인철의 말에 유건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박인철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강미라 씨가 여사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성년후견인 선임을 추진 중입니다. 성년후견인이요?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보호자예요. 만약 미라 씨가 후견인이 되면 여사님의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유건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박인철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죠. 이건 여사님이 치매 진단 받기 전에 제게 맡긴 유언장이에요. 미라 씨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사님이 당신을 믿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도 있어요. 박인철은 봉투를 밀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건 씨, 부탁이에요. 여사님을 도와주세요. 유건은 봉투를 꼭 쥐었어요. 변호사도 못하는 일을 겨우 고3인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말이 의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되갚아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유건이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단지 할머니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시련으로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강미라의 계략에 빠져 모든 걸 잃은 유건이 과연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유건이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봐 주세요. 봉투에 든 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유건은 고시원 방에서 유언장을 펼쳤어요. 할머니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이었죠. 유건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아들 재혁에게 회사 지분의 30%, 손자 시우에게 20%,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 강미라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건은 이제 미라의 속셈을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면 미라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죠. 그래서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유언장을 무효화하고 성년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거였습니다. 유건은 유언장을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그리고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건은 다시 청담동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저택 뒤편 골목에 숨어서 지켜봤죠. 며칠을 감시한 끝에 유건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한 남자가 저택을 방문했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의사가운을 입고 있었죠. 할머니의 주치의인 것 같았습니다. 유건은 그 남자가 나오는 걸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고 유건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의사는 근처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간판을 보니 선한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유건은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저녁 무렵 진료가 끝나고 의사가 나오자 유건이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유건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윤필순 할머니가 정말 치매인가요? 환자 정보는 누설할 수 없어요.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유건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할머니를 치료하시는 거 맞죠? 제발 알려주세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의 손자 같은 사람이에요. 유건의 간절한 눈빛에 의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긴 곤란하고 내일 오후에 제 병원 뒤편 공원으로 오세요. 다음 날 오후 유건은 공원 벤치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윤필순 여사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긴 했어요. 하지만요? 증상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요. 약만 잘 드시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죠. 유건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되는 분이 자꾸 강한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해요. 여사의 정신을 더 흐리게 만드는 약이요. 그럼 선생님은? 처음엔 거절했죠. 하지만 그분이 병원에 계속 압박을 넣어서 결국 약을 처방했어요. 의사의 표정이 괴로워 보였어요. 유건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더 위험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의사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도울게요. 하지만 제 신분은 절대로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유건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미라가 할머니를 약물로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돈을 빼돌린 증거도 필요했죠. 유건은 다시 청담동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밤에 몰래 접근했어요.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들어간 유건은 조심스럽게 1층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미라의 서재였죠. 다행히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유건은 서재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유건은 휴대폰 불빛을 켜고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서였는데 자신이 방문한 날짜에 출금된 2천만 원과는 별개로 다른 날짜에도 여러 차례 큰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유건은 재빨리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죠.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요양원 입소 계약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할머니 명의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유건은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유건은 황급히 창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누구야? 미라의 목소리였어요. 서재 불이 켜지고 유건은 미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 도둑놈이. 유건은 창문을 넘어 정원으로 뛰어내렸어요. 미라가 소리쳤죠. 경찰 불러. 유건은 필사적으로 담장을 넘었습니다. 뒤에서 저택 불빛들이 켜지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유건은 골목길로 뛰어들어 숨었습니다. 한참을 숨어 있다가 조용해지자 유건은 조심스럽게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인천으로 돌아온 유건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노트북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의사의 처방 기록, 통장 거래 내역, 위조 계약서, 그리고 할머니의 유언장. 이제 필요한 건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경찰은 이미 자신을 믿지 않았고 언론도 재벌가 편이었죠. 유건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인터넷이었어요. 요즘은 SNS에 올라온 폭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곤 했죠. 유건은 새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 사진과 함께 긴 글을 작성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 할머니가 처한 위험, 미라의 음모를 낱낱이 폭로하는 내용이었죠. 글을 다 쓰고 나서 유건은 업로드 버튼 앞에서 망설였어요. 이 글을 올리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미라와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건은 심호흡을 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백이었지만 몇 시간 만에 몇만으로 늘어났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진짜 충격인데? 재벌가 막장 드라마 실화 버전. 증거 사진 진짜 같은데요? 밤이 깊어가자 유건의 폭로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언론사들도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유건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언론사, 경찰, 그리고 박인철 변호사까지. 유건 씨,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난리예요. 경찰에서도 재수사를 검토한대요. 박인철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유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미라 측에서도 대응을 시작했어요. 미라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해당 폭로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서유건이라는 사람은 이미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전과자이며 이번 폭로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입니다. 여론이 다시 요동쳤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유건은 다시 글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익명의 의사가 한 증언까지 공개했습니다. 미라 측도 반박 자료를 내놓았지만 점점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건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윤시우, 할머니의 손자였어요. 저 시우예요. 미국에 있는데 소식 듣고 급하게 연락했어요. 시우 씨? 제발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저도 새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국 가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시우의 전화는 희망이었어요. 재벌가 내부에서도 미라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죠. 며칠 후, 시우가 한국에 도착했어요. 10대 후반의 깔끔한 청년이었죠. 시우는 유건을 만나자마자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를 지켜줘서. 아직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시우는 유건과 함께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저택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시우가 인터폰을 눌렀지만 미라가 나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우야,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셔서 면회는 안 돼. 새엄마 비켜주세요. 제 할머니예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이 필요하대. 나중에 와. 미라가 대문을 닫으려 하자 시우가 강하게 밀었어요.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죠. 시우 씨, 그만해요. 유건이 말렸지만 시우는 화가 나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를 가둬놓고 뭐 하는 거예요? 경찰 부를 거야. 미라가 소리치자 유건이 시우를 끌어냈습니다. 둘은 대문 밖에 서서 저택을 바라봤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유건이 말했습니다. 시우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죠. 법적으로 싸워야겠어요. 변호사 선임하고 정식으로 후견인 취소 소송을 걸겠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유건과 시우, 그리고 박인철은 한 팀이 됐어요. 미라를 상대로 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여론은 점점 유건 편으로 기울었어요. SNS에서는 할머니를 구하라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시민인권단체들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도 만만치 않았어요. 막강한 변호인단과 돈을 동원해 반격했죠. 법정은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됐습니다. 유건은 매일 법정에 출석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 할머니의 상황을 증언했죠. 시우도 증인으로 나와 미라의 이상한 행동들을 폭로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였어요. 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강미라 씨의 압박으로 할머니께 필요 이상의 약을 처방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약이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공판은 그 순간 법정 뒤쪽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윤필순 할머니였어요. 법정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윤필순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시우가 벌떡 일어나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유건을 바라봤습니다. 유건아, 고생 많았구나. 유건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판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사님, 지금 정신이 온전하십니까? 물론이에요, 판사님. 제가 직접 증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머니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호사와 뭔가 속삭이고 있었죠.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여사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제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인 강미라가 자꾸 이상한 약을 먹였어요. 그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이 가물거렸습니다. 어머니. 미라가 벌떡 일어났지만 판사가 제지했어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치료약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미라가 제 방을 뒤지고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는 걸 봤거든요. 그럼 여사님, 2천만 원이 출금된 건 아시나요? 전혀 몰랐어요. 제가 돈을 뺀 적도 없고 유건이한테 준 적도 없어요. 할머니의 증언에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미라의 변호사가 반론을 제기했죠. 여사님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치매 환자의 기억은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라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약을 먹이고 사람들과 격리시키고 그래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거죠. 판사가 의사를 쳐다봤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약을 끊으신 지 2주 정도 됐는데 지금 상태를 보니 인지 능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할머니가 유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건이는 저를 도와준 착한 아이예요. 버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저한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미라가 유건이를 모함해서 내쫓은 거죠. 유건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계획적인 사기와 명예훼손, 그리고 노인학대의 소지가 있습니다. 강미라 씨 할 말 있으십니까? 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죠.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강미라 씨는 당분간 해외 출국을 금지하고 잠깐만요. 미라가 소리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시어머니가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약물로 조종했단 말이에요?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라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몰라요. 내가 평생 얼마나 열심히 어머님을 모셨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판사는 미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죠. 법정이 끝나고 유건과 시우, 할머니는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언론사 카메라들이 쏟아졌지만 세 사람은 그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유건이 물었어요. 할머니가 유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내 덕분이야 유건아.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폐인이 됐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할머니가 시우도 꼭 안았어요. 시우야, 너도 고마워. 할머니를 위해 미국에서 달려와줘서. 당연하죠, 할머니.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주변의 카메라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안도했습니다. 며칠 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어요. 미라는 횡령, 사기, 노인학대 혐의로 구속됐죠. 재혁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그는 아내의 계획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결과 미라가 빼돌린 돈은 2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무려 3억 원이 넘었죠. 미라는 할머니 명의로 여러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의 비자금으로 숨겨놨던 겁니다. 유건에게 누명을 씌운 2천만 원은 미라가 직접 출금한 뒤 유건이 방문한 날짜로 조작해둔 거였어요. 은행 직원 증언을 통해 모든 게 밝혀졌죠.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현대판 콩쥐팥쥐, 재벌가의 민낯,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유건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됐어요.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응원했죠. 하지만 유건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니까요. 한 달 후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미라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혁은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판결이 나던 날 유건은 할머니와 시우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유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건아, 너한테 보답하고 싶구나.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넌 나를 구해줬어. 그리고 내 인생도 망가뜨렸잖니.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유건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할머니가 무사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유건아, 내 말 좀 들어봐.
장학금은 당연히 다시 지급할 거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학 어디든 보내줄게. 할머니, 그것뿐이 아니야. 네가 대학 졸업하고 나면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시우랑 같이. 시우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우리 같이 일해요. 할머니 회사 정말 괜찮아요. 유건은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됐죠. 할머니,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그리고 넌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 유건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해줘. 세 사람은 다시 식사를 이어갔어요. 밖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유건은 학교로 돌아갔어요. 복학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교장 선생님이 유건을 맞이했습니다. 유건아, 정말 미안하다. 학교에서 실수를 했구나. 괜찮습니다, 교장 선생님. 언론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어. 인터뷰 요청 같은 거.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유건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싶어요. 교장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게 맞지. 수능 준비 열심히 해. 대학 가서도 멋진 모습 보여줘. 네, 그러겠습니다. 복학 후 유건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구들은 영웅처럼 대해줬고 선생님들도 격려해줬죠. 예전에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유건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해졌죠. 이번 일을 통해 세상의 양면을 다 봤으니까요. 어느 날 점심시간, 유건은 친구들과 학교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친구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유건아,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멘탈이 탈탈 털렸을 것 같아. 아니야, 나도 포기하고 싶었어. 근데 유건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 멋있다, 진짜.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유건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건은 어머니와 함께 새로 이사한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의 도움으로 서울 근처에 괜찮은 빌라를 구할 수 있었죠. 유건아, 이제 우리 인생도 좀 펴지는 것 같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유건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유건은 어머니 품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결국 축복이었다고.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며칠 후 유건은 할머니의 초대로 다시 청담동 저택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죠. 거실에는 할머니와 시후, 그리고 박인철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건아, 앉아. 할머니가 자리를 권했어요. 유건이 앉자 할머니가 서류를 밀어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학재단 설립 서류야. 내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요? 유건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죠.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돕고 싶어서 만들었다. 나중에 네가 회사 일에 익숙해지면 재단 이사도 겸임해서 운영해줬으면 해. 할머니, 자신이 없어요. 괜찮아, 지금은 명예이사일 뿐이고 나중에는 시우랑 변호사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넌 그저 네가 받고 싶었던 도움을 다른 힘든 처지에 있는 아이들한테 주면 돼. 유건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유건장학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마워, 유건아. 네가 내 인생을 구해줬어. 할머니가 유건을 꼭 안았어요. 시우도 함께 껴안았죠.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유건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지만 유건은 몰랐어요. 평화를 누리던 그들에게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재단 설립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유건은 대학 입시 준비와 재단 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할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시우는 회사 일을 배우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박인철 변호사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유건 씨,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주세요. 유건은 불안한 마음으로 박인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인철과 시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앉아요. 박인철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유건이 서류를 펼치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재혁 씨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머니인 윤필순 여사의 정신감정을 요청하고 유언장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유건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재혁은 미라 사건 때 무혐의로 풀려난 후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러는 거예요? 시우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인철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라 씨 구속 후 재혁 씨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거든요. 아내 명의로 큰 돈을 숨겨뒀대요. 그런데 그 자산들이 전부 압류됐고 회사 경영도 불안정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재산에 손을 대려는 것 같아요. 유건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할머니 아들인데 어떻게? 더 문제는요. 박인철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재혁 씨가 주장하길 어머니가 유건 씨한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재단 설립이나 장학금 지원이 전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유건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다시 시작이었죠. 이번에는 재혁이 적이 됐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법정 심리가 열렸어요. 재혁은 고급 양복을 입고 변호사들과 함께 나타났죠. 할머니도 출석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재혁의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어요. 윤필순 여사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비록 약물 조작이 있었다 해도 기본적으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한 모든 법적 행위는 무효입니다. 반론합니다. 박인철이 일어섰어요. 여사님은 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판명됐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은 있지만 법적 판단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사님이 서유건이라는 젊은이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는 건전한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재혁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죠. 판사가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여사님,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유건 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계신가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유건이를 손자처럼 아끼지만 그렇다고 판단을 흐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유건 씨에게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유건이는 저를 구해줬어요. 며느리한테 당할 뻔했을 때 이 아이가 목숨 걸고 도와줬죠. 그런 아이한테 보답하는 게 이상한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건은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재산은 가족한테 물려줘야죠. 재혁이 끼어들었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재혁아, 너는 충분히 받았어. 회사 지분도, 집도 다 너한테 있잖니? 하지만 어머니 현금 자산은 거의 다 기부할 거라고 하셨고, 재단에 넣으셨잖아요. 그건 너무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내 허락을 받아야 하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재혁은 입술을 깨물었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해주세요. 이 사건은 정신감정 결과가 핵심이니 전문가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의사는 할머니를 직접 진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필순 여사는 초기 치매 진단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고 일상생활과 법적 판단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 여사님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은 없나요? 재혁의 변호사가 물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죠. 그런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립적이고 주관이 뚜렷하십니다. 재혁의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다른 전략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를 보십시오. 여사님이 지난 6개월간 한 거액 기부와 지출 내역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판단인가요?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는 할머니가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빼곡했어요. 총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죠. 여사님은 유건 씨를 만난 후 급격히 재산을 탕진하고 계십니다. 이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제역의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방청석이 또 술렁였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어머니, 그래도 한도가 있죠. 자식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고. 너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죠. 판사가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복도에서 유건은 할머니와 시우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유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건아, 미안해. 내가 너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재혁이가.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시우가 할머니를 안았죠.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이상해졌어요. 재혁은 언론에 인터뷰를 하며 여론전을 펼쳤죠. 어머니가 젊은 남자에게 홀려서 재산을 낭비하고 계세요. 가족으로서 막아야죠. 언론은 이 이야기를 또 대서특필했어요. 댓글창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 애가 할머니를 어떻게 꼬신 걸까? 설마. 나 같으면 아들한테 다 주겠다. 뭔가 이상하긴 해. 유건이가 신종 꽃뱀 아닐까?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유건은 다시 악플에 시달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유건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건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저는 할머니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은인이에요. 저는 단지 할머니의 뜻을 존중할 뿐입니다. 할머니가 기부하고 싶으시다면 그건 할머니의 선택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은 다시 화제가 됐어요. 이번에는 유건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죠. 맞는 말이다. 부모 재산은 부모 거지.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효도 안 하면서 재산만 노리는 자식들 많아. 여론이 다시 유건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오래된 친구가 증인으로 나선 거예요. 저는 필순이하고 50년 치기예요. 필순이가 평생 꿈꾸던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운 학생들 돕는 거였어요. 70대 할머니가 증언했어요. 필순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였어요. 가난하게 자라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죠. 그래서 늘 말했어요. 나중에 돈 생기면 가난한 학생들 도와주겠다고. 정말입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친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필순이가 유건이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필순이는 평생의 꿈을 이룬 거예요. 증언이 끝나자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재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갈등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윤필순 여사는 정신적으로 온전하며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유건과 시우가 환호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죠. 재혁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법정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할머니가 유건을 꼭 안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도 씁쓸해 보였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시우도 함께 껴안았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셋이서 재단 열심히 운영하자. 많은 학생들 도와주자. 네, 할머니. 유건과 시우가 함께 대답했어요. 세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유건은 몰랐어요. 끝난 것 같았던 폭풍의 끝에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판결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유건은 수능을 치르고 좋은 성적을 받았죠.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와 시후,
어머니는 유건의 합격을 축하하며 기뻐했어요. 합격 발표 다음 날 유건은 할머니의 부름을 받고 청담동 저택을 방문했어요. 거실에는 할머니와 시후, 박인철 변호사, 그리고 낯선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건아 앉아. 할머니가 자리를 권했어요. 유건이 앉자 할머니가 중년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김정아 변호사님이야.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유건이 물었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건아, 사실은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비밀이 있어. 비밀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처음부터 치매가 아니었어. 네? 유건은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우도 놀란 표정이었죠.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미라가 이상하게 굴더라고. 내 통장을 몰래 보고 서류를 뒤지고. 그래서 나는 일부러 치매인 척했어. 미라가 뭘 하려는지 확인하려고. 유건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미라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어. 그럼 버스에서 저를 만난 것도 미라랑 재혁이가 합심하고 나를 내다버린 거야. 할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유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버스에서 네가 나를 도와준 거지. 유건은 평생을 한 몸 바쳐 키웠을 자식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할머니가 불쌍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집에 초대했어. 그리고 장학금 제안도 했지. 그때부터 며느리가 더 노골적으로 변하더구나. 저를 이용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유건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유건아, 나는 너를 이용한 게 아니야. 고마움을 전하려고 너를 초대했는데 며느리가 너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미안하다. 할머니. 그리고 네가 나를 구해준 건 사실이야. 네가 없었으면 미라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을 거야. 넌 내 영웅이야, 유건아. 할머니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유건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해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셔야 했던 거죠. 고마워, 유건아. 할머니가 다시 서류를 밀어줬어요. 이제 진짜 선물을 줄게. 이건 회사 지분 10%야. 너한테 증여하는 거야. 회사 지분이요? 유건은 깜짝 놀랐어요. 10%면 수백억 원 가치였죠. 할머니, 이건 너무 과해요. 아니야. 넌 자격이 있어. 그리고 시우랑 같이 회사를 이끌어줬으면 해. 시우가 환하게 웃으며 유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 우리 같이 하자. 할머니 회사 제대로 키워보자. 유건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해줘. 김정아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증여세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거예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유건은 할머니와 단둘이 정원을 산책했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저녁이었죠. 유건아, 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저요? 일단 대학 열심히 다니고 재단 일도 성실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유건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거야. 유건아, 넌 착한 마음을 가졌어. 그 마음 잃지 마.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걸었어요. 정원 곳곳에 봄꽃이 피어 있었죠. 며칠 후, 유건은 재혁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시우의 회사 방문 중이었죠. 재혁은 이제 회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건 씨. 재혁이 먼저 인사했어요. 유건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유건 씨.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재혁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유건은 재혁을 쳐다봤죠. 괜찮아요. 이해해요. 어머니가 당신을 정말 아끼시더라고요. 나보다 더. 재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유건은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혁 씨,
할머니는 재혁 씨를 더 사랑하셨어요. 자식이잖아요. 단지 내가 돈만 밝혔다는 거죠. 재혁이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유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재혁 씨가 진짜로 행복했으면 하세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재혁은 잠시 유건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유건 씨.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재혁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유건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 그해 여름 유건장학재단은 첫 번째 장학생 10명을 선발했어요. 모두 유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었죠. 유건은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았어요. 가난해서 꿈을 포기하려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유건 선배님, 힘들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유건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생각했어요. 저를 믿어주시는 할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들 생각하세요.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뒤편에서 할머니가 뿌듯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유건과 할머니, 시우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유건아, 시우야. 너희 둘이 내 자랑이야. 할머니야말로 우리 자랑이죠. 시우가 대답했어요. 유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 많지. 우리 함께 더 많은 아이들 도와주자. 세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어요. 레스토랑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유건은 대학 2학년이 됐어요. 재단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었고, 유건은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유건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버스비가 없어 난처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유건은 망설임 없이 일어나 할머니의 버스비를 대신 냈어요. 할머니가 고마워하자 유건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할머니가 유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착한 아이구나. 나도 너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유건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파랗고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윤필순 할머니를 만난 건 정말 운명이었어요. 그 만남이 유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유건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고등학생이 아니었어요. 재단 이사이자 대학생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건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여전히 버스를 타고 다녔고 편의점 알바생들에게 친절했으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줬죠. 그날 저녁 유건은 할머니와 통화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버스에서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어요. 그래? 역시 우리 유건이 착하네.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웃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는데? 유건은 할머니 생각이 났다는 말보다 쑥스러워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 길지는 않았어요. 아주 잠깐 동안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유건이. 통화를 끝내고 유건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벽에는 버스에서 할머니를 처음 만난 날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인철이 나중에 찍어준 재현 사진이었죠. 유건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노트를 펼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버스에서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축복을 빌어주셨다. 나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다. 윤필순 할머니를 만났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할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니까. 유건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유건의 미래도 저 별들처럼 빛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빛을 혼자 간직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거예요. 버스비 1,000원에서 시작된 기적.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더 큰 기적들을 만들어갈 시작. 유건은 책상에서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죠. 엄마, 저 내일 할머니 뵈러 가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같이 가자.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어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유건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는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서유건이라는 평범한 고등학생이 버스에서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린 작은 친절, 그 1,000원의 선의가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유건이는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진실을 밝히고 할머니를 구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돼요. 진짜 선의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비록 중간에 시련이 오더라도 결국엔 빛을 발한다는 걸 말이에요. 윤필순 할머니도 처음엔 유건이를 시험하려 했지만 결국엔 진심으로 아끼게 됐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진심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강미라와 윤재혁을 통해서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보게 됐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죠. 진정한 가족애란 무엇인지,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만들어요. 유건이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줘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도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돼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죠. 유건이처럼 선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보게 되면 유건이처럼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친절이 기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